그러면 서울로 가서 입원하는 게 낫겠네. 가까이 있어도 바빠서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곳은 요새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지 않나? 전염병 때문에. 그쪽에도 요양병원 많잖아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 말이 맞네요. 그리고 저도 바쁘고 형도 바쁜데 어머니가 이쪽에 오시면 솔직히 형수님이나 애엄마가 제일 부담스럽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현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아들 둘이면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들은 말이었습니다. 부모 부양하고 제사 지내줄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없으면 말년에 비참하다. 그래서 아들을 둘이나 낳은 현 씨는 어깨에 힘 좀 주며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요양병원조차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들과 며느리. 홀로 된 어머니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인 듯 했습니다. 현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들 둘 낳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딸을 못 낳은 것을 한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땐 몰랐죠. 자식에게 부양받을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라도 홀로 쓸쓸히 늙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현 씨는 뒤늦게마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가족이 되어버린 아들 없이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현 씨의 시어머니는 대단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시집온 첫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던 눈빛. 비실비실해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다며 혀를 차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큰동서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여기는 딸만 둘이야. 아들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나. 새아가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큰동서는 더욱 죄인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 씨는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를 따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다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현 씨는 결혼 후에 시부모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도 근처였죠. 같이 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현 씨는 시아버지와 형님을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일손을 돕다가 금방 임신이 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일을 안 시키는 분은 아니었지만 몸이 약했던 탓에 자꾸만 병원에 드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어찌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저건 분명히 기집애야. 폐 모양만 봐도 안다고. 그러니까 임신해서 저렇게 비실 때지. 그런데 현 씨가 아들을 낳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도 내가 말년에 복이 있어가지고 둘째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 시어머니는 현 씨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니, 현 씨를 예뻐하기보다는 맏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네가 시집 온 지 도대체 몇 년이야? 어떻게 둘째보다도 음식을 못해? 명절에 모이기라도 하면 별것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면 현 씨가 오히려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 씨가 둘째도 아들을 낳은 뒤로는 시어머니의 차별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형님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까지 고려했을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몰래 눈물 훔치던 큰 동서를 종종 봤던지라 현 씨는 자신이 괜히 더 미안했습니다. 현 씨와 큰 동서가 다른 점이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딸만 둘 낳은 것과 아들만 둘 낳은 것.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현 씨는 둘째 며느리였지만 맏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밭의 절반을 현 씨의 남편 앞으로 주었습니다. 장남이면 뭐하냐? 대가 또 끊겼는데. 그러면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은 차남을 더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땐 맏며느리만 줄기차게 부려먹으니 큰아들네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네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님은 타지로 돈을 벌러갔고 큰동서가 두 아이를 키우며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 같이 떠나지 못하니 큰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죠. 자고로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늙어서 대접받는 거야. 지금 그리고 부모 죽으면 누가 제사 지어줘? 딸이? 어림도 없지. 그렇지만 현실하고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30대 어린 나이에 맏며느리 노릇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맏며느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거는 기대가 컸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큰며느리보다는 현실을 예뻐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집살이를 안 할 수는 없었죠. 저 미련한 것이. 내가 솥단지 그렇게 두지 말라고 했지. 아들 하나 못 낳은 게 말도 못 살아먹고 남의 집 장남 데려다가 대를 끊어놨으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시집살이라도 다 같은 시집살이는 아니었죠. 현 씨도 큰동서가 안타깝긴 했지만 어쩌면 속으론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딸 둘이 아니라 아들 둘 낳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서 현 씨는 의식적으로라도 늘 큰동서를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정심에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점차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 씨의 두 아들과 큰동선의 두 딸들은 모두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학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두 손녀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땐 시큰둥하던 시어머니는 손자 둘이 대학에 입학하자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죠. 그리고 현 씨의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며느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서는 애들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아니, 서울 가서 살 거야? 아니면 애들이 내려오려나? 부모님 모시고 살려면 어느 날 큰동서가 물었습니다. 딸만 둘이니까 나중에 부양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처에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좋겠다. 아이고, 젊어서도 걱정 없고 늙어서도 걱정이 없겠네. 큰동서는 현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큰동서가 말년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이렇다 할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 씨도 당연히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지 생신에는 뵈러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주말에 한번 내려와서 아버지 병문안도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당시의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위암이었죠. 다들 바쁜 걸 알아서 그전에는 내려오란 소리를 자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가끔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빠서요. 요즘에 일이 많아요. 보름 뒤인데도 바빠? 늘 바쁘죠. 기정이도 바쁘다고 그러지? 글쎄요. 연락 안 해봤는데. 어머니가 기정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래. 알았다. 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온 것도 그 정도가 되어간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무조건 바쁘다고 하는 큰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기정아, 아, 어머니.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는 더욱 바빠져서 명절 때도 못 내려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봤었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아들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아무래도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도 작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기정이가 바쁜 것 같아서 말이야. 이번에 아버지 생신에 내려올 수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아버지가 기정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아, 생신이요. 며느리는 말끝을 느렸습니다. 그러더니 난감한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기정씨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차 오래 타는 게 좀 그래요. 멀미 심해서 명절 때도 고생하는 거 아시죠?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힘든 심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얼굴 좀 보러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늘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전화라도 좀 자주 했으면 하지만 요새는 그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동네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현 씨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어귀에 있는 평상에 홀로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 씨 앞에 서더니 차 유리창이 쭉 내려갔습니다. 작은 엄마, 조카가 큰 동서를 보러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서 조카 사위도 내려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차는 또 작은 딸이었던 것인지 또 우르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너희 둘이 같이 온 거야? 무슨 날인가? 혹시나 큰 동서의 생일인데 현 씨가 잊고 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었지만 큰 동서의 생일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날은 아닌데. 그냥 놀러 왔어요. 아이들도 차에 타고 있어 엄청 떠들썩했습니다. 저희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이따가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어. 얼른 가봐. 기다리시겠네? 그러자 조카들이 참 밝게도 웃었습니다. 제 엄마 보러 가는데 저렇게 즐거운가 싶어 신기했습니다. 현 씨는 들만 둘이라 저런 반응은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무뚝뚝했고 한 번씩 내려오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쁜 아들들. 당당하게 사위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 때나 내려오는 딸들이라니.
현 씨로서는 꿈 같은 일이었죠. 차는 다시 큰 동선의 집을 향해 출발했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보면 딸이 최고인 것 같아. 자기 엄마 혼자 산다고 저렇게 챙기니. 그리고 사위도 잘 받지. 딸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지. 우리 아들은 생전 전화도 안 하는데 딸은 그래도 사나흘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해. 그렇죠. 그니까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어. 딸은 평생 효도하지만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자식 되더라고. 아들만 최고하던 시절은 지났지. 그러면서 혀를 차는 어르신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 씨의 아들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큰동서의 딸들은 명절 때나 생일, 제사에는 당연히 오는 것이었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것이었죠. 현 씨는 자연스럽게 아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한숨이 났습니다. 현 씨에게 아들들은 내내 영광이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아들 둘이 있다고 지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몸소 깨닫고 있었죠. 반년쯤 뒤 현 씨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기 전 아들 둘은 설에 한두 번씩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은 아들 얼굴 몇 번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죠. 그래도 아픈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나마 있던 책임감마저 사라진 모양인지 아들들은 전화마저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 씨가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큰동서를 마주쳤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동서. 장 보러 나왔어? 둘 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작은 동네에 같이 사니까 이전보다도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큰동서는 웬 보따리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 터미널 가는 길. 어디 가세요? 나는 애들이 하도 놀러 오라고 성화라서 나중에 하다가 모처럼 큰맘 먹었네. 아, 지연이한테 가세요? 좋으시겠네요.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오세요. 무슨 바닷가에 펜션도 놀러 가고 그러자네. 재밌게 놀다 오세요. 큰동서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현 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 씨는 장을 보면서도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딸들이 자주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종종 엄마 보고 올라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씨의 아들은 어떨까요? 문득 혼자 있는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북적북적하던 동네도 하나둘씩 떠나니 언제부턴가 한산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은 죽거나 자식들 따라 이사를 가버리니 말이죠. 현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우가, 엄마야. 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어째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 바쁜데. 용건 없으세요?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다그쳤습니다. 오늘 큰엄마 서울 올라가더라. 아, 그래요?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서울에 가본 지 엄청 오래됐더라고. 엄마도 언제 한번 놀러 갈까? 그러자 아들이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현 씨가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건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하자 현 씨는 말을 잘못 꺼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애들도 보고 싶고 그냥 해본 소리야. 명절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보면 되죠. 그 말은 서울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외로워서 그러세요.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 씨는 쓸쓸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 보는 일이 뜸하니까 당연했습니다. 너무 멀리 살아서 그런 것 같았죠. 어머니, 애엄마 예민해서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일해야 하는데 괜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출근해야 하고요. 기정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큰아들은 또다시 동생에게 순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나만 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슷할 테니 말이죠. 현 씨는 결국 휴대폰을 멀찍이 내려두었습니다. 올릴 일도 별로 없는 휴대폰,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보자던 큰아들은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도 서로 짠 듯 똑같았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이번 명절에는 못 뵐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오후에 잠깐 회사에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차라리 명절 끝나고 좀 한가할 때 주말에 한번 갈게요. 명절에도 안 오는 아들네가 평소에 올 리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못 오면 어쩔 수 없지. 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는 전화조차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못 온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큰 동서는 벌써 며칠 전부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와서 오래 머물다 가라고 큰딸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큰딸네서 일주일, 작은딸네서 일주일 있다가 온다는 말에 속으로만 부러워했죠. 그런데 다음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못 오지? 현 씨가 먼저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도 못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가 올라오실래요? 지난번에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현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늘 바쁘다고만 하던 작은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지난번에도 못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좀 바빠서. 근데 어머니가 올라오시면 집에 계시면 되니까요. 애들도 집에 있을 거고. 형도 서울에선 하루 정도는 시간 낼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올라갈게. 현 씨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망설이지도 않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현 씨가 작은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것은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두 번 와본 것이 전부였죠. 현 씨는 거실로 들어가 어색하게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온 것인데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온 불청객이 된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어색한지 며느리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드셔야죠. 기정 씨는 조금 늦는데요. 그러면 오면 같이 먹자. 저는 애들이랑 먼저 먹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이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고 현 씨는 소파에 앉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같은 것이 나오고 있었는데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뭔지 알지도 못하는 만화를 1시간 가까이 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빠 보였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계속해서 바쁘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고생은 기정 씨가 하죠. 그래도 아들이 사업으로 돈을 잘 벌어 며느리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을 테니 말이죠. 옛날 현 씨가 살던 집이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아들네는 굉장히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큰 부자는 못 되었는데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는지 다들 잘 돼서 다행이었죠. 현 씨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딱히 할 일은 없었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기정이 왔어? 현 씨가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넥타이를 끌으며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 씨는 엉거주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냐? 올라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냐? 식사는 했냐?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도 누구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씻고 나왔는지 한참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둘 다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애들이랑 계세요. 어디 가는데? 일 때문에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일 밤에 형한테 가시면 돼요. 전화해놨어요. 바쁘다던데. 그래도 하루 재워줄 순 있겠죠. 그러고는 며느리와 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 씨는 손주들 소식은 잘 알지 못해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어쩐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큰동서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기쁜 얼굴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도 제 엄마 챙기기로는 아주 유명했고 말이죠. 현 씨는 밥을 먹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히 온 것만 같았습니다. 오라고 난리를 치는 자식에게도 눈치가 보일 텐데 현 씨의 방문을 애초에 반기지 않았던 자식들이기에 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고 말이죠. 현 씨는 얼른 식사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손주의 방이었습니다. 둘째 손주가 첫째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는데 졸지에 손주의 방을 뺏게 되어 그것조차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비웠습니다. 현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7살이라 현 씨가 놀아줄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 휴대폰도 있어서 게임하고 영상을 보며 바빠 보였습니다. 현 씨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들네를 보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쉴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가야겠다. 현 씨는 큰아들네에 들르지 않고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나마 작은아들은 먼저 올라오라고 말이라도 했지. 큰아들은 원하지 않았을 게 뻔했습니다. 또 거기까지 쏙없이 찾아가 눈칫밥 먹느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내외가 돌아와서 늦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형네 모셔다 드릴게요. 작은 아들의 말에 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만 내려가 보려고. 왜요?
형한테 저녁에 간다고 말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스불도 켜고 온 것 같고, 창문도 열어놓은 것 같아. 그러자 작은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뭐라고 둘러댈지 몇 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이 고작 가스와 창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큰아들과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형. 그래, 알았어. 내가 터미널에 모셔다 드릴게. 큰아들에게서 따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섭섭하다면 늙은 엄마의 주책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 씨는 혼자 덩그러니 터미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주고 간 뒤에도 표를 끊지 않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처럼 서울에 왔지만 아들의 얼굴을 본 건 밥 먹을 때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 합쳐도 서너 시간이 될까 말까였죠. 그나마 큰아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현 씨가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었지만 서글프긴 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 갔더라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려가기로 한 건 잘한 일이다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비가 내렸죠. 더 늦기 전에 버스를 타야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큰아들일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큰동서였습니다. 동서, 지금 서울이야. 서울로 오기 전에 큰동서와 통화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서울에서 볼 수 있으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 있다가 큰 아들네도 가야 하니까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나 모레 아침에 볼까? 아, 저 지금 집에 내려가요. 뭐? 벌써? 어제 온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그냥 잠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자 큰동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큰동서가 현 씨를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큰동서도 현 씨의 아들들이 엄마에게 몹시 무심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지 미루어 짐작한 듯 했습니다. 출발했어? 아직이요. 지금 터미널인데 이제 가려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이랑 거기로 지금 데리러 갈게. 하루 더 있다가 가. 모처럼 왔는데 놀지도 않고 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가요? 다들 불편하게. 저도 그렇고. 불편하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 같이 놀아야 좋지. 애들도 작은 엄마 보고 싶다네. 오늘 우리 큰애가 지 시집에서 먹을 거 잔뜩 싸왔어. 그리고 작은 애가 회도 포장해 온다고 하니까 같이 먹고 놀자고. 재차 거절했지만 큰동서는 끈질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발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현 씨는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사는지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큰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루 머물게 됐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쩜 두 딸이 내 아들들과 이렇게 다른지. 큰동서가 부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내려오는 길에는 큰동서가 싸준 반찬통을 끌어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 낳아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딸이 없어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동서는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얼굴도 반질반질한 것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나 생각됐죠. 현 씨의 두 아들은 그 이후로도 또다시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전화가 없다고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잘 못 지내고 있는 건 현 씨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해 현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였는데 밭에 가는 길에 도랑에 빠져 허리를 크게 다쳤죠. 수술은 인근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두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현 씨는 통증에 몸부림치면서도 이렇게 아들 얼굴 보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다친 게 하필이면 허리라 퇴원 후에도 한동안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할 텐데 집에서 돌봐줄 가족도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죠. 그러면 서울로 가서 입원하는 게 낫겠네. 퇴원 전 병문안 온 큰동서가 말했습니다. 현 씨도 내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보호자가 가까이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바빠서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곳은 요새 면회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지 않나? 전염병 때문에. 큰아들은 그러면서 굳이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쪽에도 요양병원 많잖아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 말이 맞네요. 작은 아들도 큰아들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쁘고 형도 바쁜데 어머니가 이쪽에 오시면 솔직히 형수님이나 애엄마가 제일 부담스럽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큰 수술을 한 엄마보다 자신들 바쁜 것이 먼저고 배우자가 먼저인 듯 했습니다. 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결혼하면 남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쌓였던 서운함이 곧 넘칠 듯 목구멍 근처에서 넘실거렸습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모시고 가서 돌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큰동서가 현 씨의 아들들을 나무랐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현 씨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큰동서가 아프다면 두 딸들이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현 씨는 결국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주 온다던 아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니, 애초에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현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들에게 자신은 우선순위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현 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어 회복이 느리니 남들보다 더뎠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큰동서가 찾아왔습니다. 동서, 나 이사가. 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사요? 어디로 가는데요? 애들이 서울로 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 근데 평생 여기 살았고 동서도 있고 해서 안 가겠다고 그랬었지. 근데 나도 요새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 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큰애 집 근처에 아파트 구해놨다고 해서 다음 주에 가. 어쩐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곤 했는데
큰 동서까지 간다고 하니까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동서가 예전에 나이 들면 서울에 살거냐 아니면 아들이 내려올 거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가 걱정돼서 발이 안 떨어지네.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비교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했으면 현실을 미워할 만도 한데 큰 동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밭은 이장님이 싸게 사기로 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된 거야. 동서한테 늘 고마워. 유산 똑같이 나눠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씩 유산을 받았는데 당시에 현 씨의 남편이 시어머니의 유산을 대부분 형님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받은 밭절반이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 씨도 지금까지 큰 동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괜찮아요. 가서 자식들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현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큰 동서는 살던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냐고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올라오세요. 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똑같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현 씨가 바보였죠. 현 씨는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처럼 밭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말 있잖아요. 남편이 상속받았던 땅들을 진작에 현 씨 앞으로 돌려놓았었는데 어쩌면 그게 천운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 밭이? 관리도 힘들고 괜한 세금만 내고 있잖아요. 이참에 얼마가 됐든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갑자기 왜? 그러자 작은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나 싶었는데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현 씨가 가진 거라고는 그것과 시골집 하나뿐인데 땅을 팔아서 자신을 달라고 하면 현 씨는 말년에 뭘로 살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말이죠. 판다고 얼른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팔 생각 없어. 현 씨의 대답에 아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단 부동산에 내놓기라도 해보라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일부라도 팔아서 줬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두 아들에게 갈 돈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현 씨도 이제 와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런다고 두 아들이 현 씨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그 돈마저 없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면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현 씨는 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기정이가 그 땅 팔자고 했죠? 설마 팔아서 몽땅 기정이 사업자금으로 줘버리실 생각은 아니죠? 그 땅 안 판다고 했어. 아니, 파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서로 서운할 일 없게 반반씩 주시라고요. 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이러는 것은 현 씨의 잘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 잘못된 것이 나왔겠죠. 현 씨는 고민하다가 이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밭을 좀 팔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장이 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자신이 사겠다고 했죠. 현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밭을 전부 처분해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현 씨는 전액을 자신의 통장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작은 아들이 전화를 다시 해왔습니다. 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 보셨어요? 팔았어. 네? 정말요? 언제요? 얼마에 팔았어요?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후에 쓸 만큼은 받았어. 노후에요? 작은 아들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내 나이 70인데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잖냐. 이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겠지. 아니, 그건 제가 사업 확장도 하고 좀 더 잘 되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부양할래? 데리고 살기라도 할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했습니다. 혼자 남은 부모 부담스럽겠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 부담 안 주고 살려고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기욱이한테도 안 주고 너한테도 안 줘. 어머니, 너도 돈 몇 푼 더 받고 부모에 대한 책임감 갖느니 내가 내 앞가림 하는 게 더 좋잖니? 아들은 돈을 못 받게 된 것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현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 받고 발목 잡히느니 조용히 어머니 혼자 지내도록 하는 게 탈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말년에 병들고 돈 없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 양쪽에게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현 씨도 그런 비참한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동서처럼 자식들 곁에서 알콩달콩 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자식들 때문에 애끓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이 현 씨에게 전화를 하건 안 하건, 찾아오건 안 오건 더 이상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도 결국엔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었기 때문이죠. 큰아들도 동생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땅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올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오히려 현 씨가 사양했습니다. 그냥 혼자 편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굳이 올 것 없다. 그러면 억지로 내려오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서로 괴롭지 않고 평화로웠죠.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공공하지 않게 사는 말년이야말로 누구나 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웃음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모가 그립거나 아쉬워지는 날이 오면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올 테죠. 기다리지 않고 내 삶을 살다가 그때가 온다면 좀 더 마음 편히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내가 노처녀 된 게 내 탓이야? 그럼 엄마 탓이야? 언제까지 엄마 탓만 하고 살 거야? 내 인생 누가 망쳤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엄마 탓 좀 그만해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 죽으면 너 무슨 돈으로 살래? 일 안 해? 어디라도 써주는 데 있으면 들어가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엄마 피 빨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 죽으면 유산 받으면 돼. 이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있는 돈 쓰면서 살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양영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딸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숨이 막혀서 주먹으로 가슴에 멍이 들 때까지 쳐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시집도 못 가고 부모 집에 얹혀 사나 싶으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손주 봐주면서 한가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딸을 키우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나이 40이 넘은 노처녀 딸을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노처녀가 된 것은 모두 양 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걷어차버렸으면서 모든 불행은 엄마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이렇게 부모에게 빌부터 피 빨아먹으며 살겠다는 딸. 별다른 일 안 하고 살다가 양 씨가 죽으면 유산으로 살겠다는 딸. 그 말만 떠오르면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끼고 사는 게 결코 딸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죠. 양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딸 하나만 낳은 게 너무도 후회됐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자던 남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밤만 서글펐을까요? 양 씨의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양 씨 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컸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그래도 남기고 간 것들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딸 하나만 시집 보내면 해야 할 일은 끝이 나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난 딸 덕도 보면 좋았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은 10여 년 전에 어그러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말이죠. 엄마, 내 남자친구 한번 안 만나볼래? 남자친구? 전에 말했던 그 애? 맞아. 이동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긴 몇 번 듣긴 했었습니다. 만난 지 몇 년 됐다던가요. 사진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엄마 바빠. 그래도 주말에 한 번 보면 좋지 않아? 안 궁금해? 결혼할 것도 아닌데 봐서 뭐해? 혹시 모르지 뭐. 뭐? 네 나이가 몇인데? 당시 딸의 나이가 26이었는지 7이었는지 양 씨는 가볍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괜히 반발심이 생길까 봐서였죠. 만나보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군대에 다녀와 졸업 후에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개받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진다면 무의미한 시간시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딸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 씨와도 몇 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청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양 씨의 마음의 문은 오히려 꽉 닫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31살일 때 10년 정도 전이었죠. 엄마, 나 동원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에 양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0이 넘어도 아무 말 없길래 결혼까지는 안 가려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애써 묻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결혼을 할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니까 동원이 한번 만나봐요. 그땐 이미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최근 2, 3년은 소개시켜주겠단 말도 없었습니다. 그 애랑은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무슨 연애만 해. 그리고 연애는 실컷 했어. 우리 7년 만났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래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줄 아니?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미정아, 엄마가 봤을 때 걔는 아니야. 양 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동원이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았는데 얘기만 들어도 알아. 엄마, 미정아, 엄마 말 들어. 네가 너무 아까워. 내 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마, 내가 뭐가 더 아까운데. 동원이도 충분히 잘났어. 남들은 양 씨의 괜한 욕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습니다. 딸과 같은 좋은 대학에 나왔고 직장에도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양 씨도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엄마 많이 아프다며.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또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 하신다고 그랬어? 건설일. 그게 말이 건설 일이지. 노가다 아니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위로 누나만 둘이라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족들 부양을 누가 해야 되겠어? 당연히 아들인 그 애지. 조건이 조금만 더 평범하기라도 했다면 양 씨도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무턱대고 반대할까요?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결혼시키면 반드시 불행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걔가 뭐 의사나 변호사라도 돼? 가족들 부양할 능력이 되면 나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아서 그 가족들 다 어떻게 건사할 거야? 아버님도 일하고 계시고 누나들도 다 직장 다녀. 너보다 적게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돈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엄마 속을 왜 뒤집어놔? 지난해에도 아는 지인이 약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딸은 거절했지만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직장이면 훨씬 좋은 혼처가 세 곳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최소한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결혼할 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남자도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남자 만나면 나는 네가 누굴 데리고 와도 오케이 할 거야.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 너보다 나은 게 없잖니? 잘못하다가 나쁜 시모 모시고 시부에게 생활비 갖다 바치며 가장 노릇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결혼을 양 씨가 왜 시켜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빠 없잖아. 그건 흠 아니야? 그거랑 같니? 그리고 너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동원이 아니면 안 돼. 지금은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못 잊는 사람은 없어. 그때뿐이야. 그때만 힘들지. 1년이면 잊혀져. 아니, 다른 사람 만나면 반년이면 돼. 엄마 말 믿어.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 제발 허락해줘. 넌 평생 고생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꼴 보니?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게 뻔했습니다. 반대하는 양 씨의 심정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양 씨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눈물 흘리며 사느니 순간 힘들고 많은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들을 양 씨가 어떻게 말릴까요? 딸은 며칠 동안 양 씨와 말도 안 했습니다. 나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작게씩 올리고 나가서 살게. 집 알아보고 있어. 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인 듯 했습니다. 양 씨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곱게 키운 딸, 엄한 놈이 데려가 고생만 시킬 것 같았죠. 양 씨는 딸 몰래 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잘못된 행동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원이 어머님,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 전화번호였죠. 양 씨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양 씨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내 자식이 가장 귀하기에 악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미정이 엄마입니다. 당황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것인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런 연락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미정이 저희가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에요. 저는 이제 남편도 없이 제 딸 미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정이 고생 안 시키고 시부모 예쁨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요. 부모 노후 준비돼 있고 우리 딸 품어줄 수 있는 집이요. 아이고, 횡설수설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양 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거칠어진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상처 주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런 전화 자체가 상처가 된다는 걸 양 씨가 왜 모를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양 씨의 입장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딸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딸은 양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양 씨는 상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 부모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게 될 것이고 내 딸도 마찬가지로 피투성이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언젠간 치유가 될 상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선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죠. 아마 양 씨의 설득이 소용이 없었던 것인가 실망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혼이 나간 듯 보이기도 했고 거실에 있으면 딸이 통화하는 소리가 조금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흐느끼는 소리나 숨죽여 언성을 높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걸 듣고 양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통화가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딸이 힘들어하는 동안 양 씨도 똑같이 이별을 겪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뭐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딸과 말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도 괴로웠고 슬픔이 전염된 듯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도 했고 죄책감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아들 엄마였다면 당연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것 같은데 내 딸이 그런 결혼한다고 하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누군가는 그렇게 위로했고 또 누군가는 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거라며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오랜 침묵을 깨고 어느 날 딸이 부은 눈으로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양 씨는 반가워서 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디든 다녀와. 한 달 정도 다녀올게. 한 달? 어디? 제주도 같은데? 아니, 유럽. 딸의 말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살려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딸은 이별을 겪으며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며 애가 탔는데 이제는 됐다 싶었죠. 그래. 어디든 다녀와. 기분 전환하고 그렇게 와서 다시 잘 살면 돼. 딸은 말없이 뒤돌아섰지만 양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얼마 뒤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 혼자 가는 여행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영어도 잘하고 어디서든 똑부러지는 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시간이 다르잖아.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올 거야? 딸은 가끔씩 통화가 됐습니다. 하도 걱정을 하니까 가끔씩 이번엔 어느 나라다 하며 메시지는 남기는데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연결될까 말까였죠. 나 좀 더 있다가 가려고. 얼마나? 한 달만 더 있다가 갈게. 모아둔 돈이 있을 테니 돈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걱정이었습니다. 너 그럼 회사에는 말한 거야? 휴가를 한 달만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그만두고 온 거야.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다니
아무리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히 화를 냈다가는 또 잘 잊고 있는 딸을 자극할까 싶었습니다.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딸은 한 달이 더 지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밝은 미소를 볼 줄 알았던 딸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전보다는 나았지만 원래의 딸로 돌아오진 못했죠. 회사는? 몰라. 좀 쉴래. 그리고 모아둔 돈 다 썼어. 무기력하게 중얼거리는 딸의 말에 양 씨는 애써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그렇게 지내면 좋지. 재충전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뒤에 취직한 회사는 볼품없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시 다니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똑똑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좋은 회사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딸이 33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누군가를 만나는 듯 몇 주 동안이나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늦게 들어와도 돼. 일찍 올게. 딸이 들뜨니까 양 씨도 들떴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회계사. 어느 날 양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딸이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양 씨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미소를 감출 수가 없어서 입꼬리가 삐죽거렸죠. 그래. 잘 만나봐. 부디 결혼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찼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딸은 이별했습니다. 나 헤어졌어. 뭐? 왜?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엄마도 만났다며? 그래서 양 씨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을 만난다면 다음은 양 씨의 차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의 말에 양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다니까 표정부터 바뀌시던데? 뭐라고? 그리고 이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빠 없이 큰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나도 모르지. 그래서 그놈이 헤어지자고 그래? 지 엄마가 반대한다고.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 다 마마보이들만 있나? 그 말에 양 씨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딸은 무심한 눈길로 양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꼭 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양 씨는 입만 뻐끔거리다 말았습니다. 누가 누굴 욕하겠다는 건지. 됐다고 그래. 회계사면 다인 줄 아나. 너 정도면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 딸은 반대로 코웃음 쳤죠. 이후에도 몇 번의 연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짧게 반짝하다가 늘 금세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연애 얘기도 사라지고 딸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회사 때려치웠어. 뭐? 회사를?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사람들이 다 싫다. 왜 그러는데? 나 내버려둬.
30 중반이 넘었는데 때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딸은 무척 까칠해졌습니다. 밝고 살가운 성격이 장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양 씨도 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그리고 언제가부터 양 씨에게 돈을 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벌이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그 정도로 없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몇 번 생각 없이 보내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직장도 안 다니고 살려고 그래? 이제 뭐라도 해봐야지. 요즘 취직이 쉬운 줄 알아? 날카로운 목소리의 양 씨는 더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왜 직장을 그만둔 거냐며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됐을 때 양 씨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래? 내가 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라고 그 고생해가면서 너 공부시킨 줄 알아? 왜 인생을 스스로 망치려고 해? 그러자 딸이 물끄러미 양 씨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망친다고. 엄마가 아니라? 양 씨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소하며 하는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그럴 거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질 말던가. 이제 나이 들어가진 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젊은 딸이 쓰는 돈까지 되려면 생각했던 생활비보다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딸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둔 돈이 있지만 그건 전셋집이라도 얻을 때 보태기 위해서 건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큰 맘을 먹고 딸의 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8이면 아무리 요즘 시대에도 늦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결을 해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장이라도 번듯하면 모를까 내세울 것이라고는 학벌밖에 없었습니다. 외모도 결국 나이를 이기지는 못하니 말이죠. 아니, 재혼?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재혼인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니까? 애도 없고 사업해서 돈 많고 미정이 요즘 일 안 하고 논다며. 결혼하면 계속 놀고 먹을 수 있잖아.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많았는데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미정이랑 연결해 주려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재혼은 아니지. 우리 미정이를 어디 그런 데다 갖다 대? 에이, 솔직히 38이면 이제 초혼이랑 결혼하기는 좀 힘들지. 한 40 후반 정도 되면 모를까? 그런데 또 그 정도 나이 많은데 초혼이면 남자가 영 이상할 때가 많어. 그러니까 차라리 재혼이 낫지. 어쩐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말이었지만 차마 내 딸을 이혼남에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양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45살인데 회사원이래. 일하느라 바빠서 결혼을 못했다네. 사진 봤는데 생긴 것도 멀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성실해 보여. 양 씨가 사진을 내밀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라니. 요즘 누가 45살을 아저씨라고 해? 딸하고는 7살 차이였지만 그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건이 무진장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퇴직한 집이라고 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돈 많은 이혼남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나 선 안 봐. 왜 안 봐? 결혼 안 한다니까. 글쎄 결혼을 왜 안 해?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제발 엄마 부탁이야.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 양 씨는 딸을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냈습니다. 가기 싫다던 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양 씨는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같이 식사하고 있겠지. 지금쯤이면 차를 마실까?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을 술을 마시나? 그러고 있을 때쯤에 중매를 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미정이, 선자리 나가서 그게 할 소리야? 결혼할 사람이 있었네, 어쨌네. 그 사람 멋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빌붙어서 일도 안 하고 살 거래. 그럼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럴 리가. 딸내미 오면 물어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 얼마나 어렵게 주선한 건데? 딸내미가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지만 화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은 귀가였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왜 엄마 망신을 시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그게 그 자리에서 할 말이니? 그럼 거짓말하고 결혼해? 어차피 들통날 텐데? 양 씨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야? 내가 노처녀 된 게 내 탓이야? 그럼 엄마 탓이야? 언제까지 엄마 탓만 하고 살 거야? 사실이잖아. 엄마가 그때 우리를 갈라놓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애도 한둘 낳았을지도 모르지. 양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을 거야. 가난한 시집에서 고생만 했을 거라고.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 그 인생 난 살아보지도 못했어. 양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게 널 위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딸이 마음을 못 잡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노처녀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잖아. 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망치며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은 자신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딸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별한다고 다 막 살지 않았습니다. 딸은 모든 화살을 양 씨에게 돌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양 씨의 행동이 100%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이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딸 스스로뿐일 텐데도 바뀔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인생을 망쳐도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무너뜨리는 그런 딸이 미웠습니다. 딸은 또다시 양 씨와 단절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외출은 하지만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었고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혼자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걸 산다던가 친구를 만나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죠. 양 씨의 통장 잔고는 점점 빈곤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허송 세월을 몇 년 보냈더니 딸은 어느새 40이 넘었고 양 씨는 이른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양 씨가 그리던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좋다는 것은 딸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엄마한테 얹혀 사는 한심한 자식이었습니다. 여자 나이 40이면 초등학교 학부형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42. 딸은 그렇게 혼자인 채로 늙어버렸습니다. 양 씨도 딸을 따라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1,000만 원만 줘. 뭐? 1,000만 원? 나도 돈 좀 벌어보게. 큰 금액을 달라는 말에도 놀랐고 돈을 벌겠다는 말에도 놀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양 씨도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보겠다는 말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양 씨는 고민이 됐지만 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뭘 하는지는 몰라도 뭐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도 딸이 결혼하면 지원해 주려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리 쓸 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 딸은 또다시 어두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차리지 말라고. 먹기 싫으면 둬. 그냥 차려진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42인지 12인지 양 씨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식탁을 치웠습니다. 제 손으로 밥도 차려 먹지 않는 딸 때문에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낳은 것이 죄라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 다녀올 테니까 너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양 씨는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얘기하면 자신의 입만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이 시작되겠죠. 양 씨는 대답 없는 딸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양 씨는 2년 전부터 다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라도 그나마 이 나이에 써주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70, 75. 나이 들다 보면 육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테죠. 분명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딸 결혼시키고 혼자 살아갈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10년 넘게 쓰기만 하며 지내고 나니까 노후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죽은 뒤에 딸의 미래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딸은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출은 곧잘하곤 했는데 이상했죠. 왜 그러는데? 어? 양 씨가 추궁하자 딸이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주었던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골이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지만 2달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다니. 그 돈이면 양 씨가 혼자서 반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독을 끌어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양 씨도 지쳤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양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되려 눈을 치켜뜨고 대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왜? 뭐가 어때서? 왜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냐오냐 하면서 딸 눈치 보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씨가 딸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는 해도 딸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양 씨는 이젠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딸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알아서 하도록 냅둘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양 씨도 양 씨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다면 간간히 딸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몸 편히 마음 편히 그렇게 늙어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과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 누가 망쳤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엄마 탓 좀 그만해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 죽으면 너 무슨 돈으로 살래? 일 안 해? 어디라도 써주는 데 있으면 들어가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엄마 피 빨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엄마 죽으면 유산 받으면 돼. 이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있는 돈 쓰면서 살면 되잖아. 양 씨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40 넘은 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걸 선택한 듯 했습니다. 양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서 새벽녘 양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양 씨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 딸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딸을 위해서도 양 씨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양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딸의 짐을 말이죠. 여행 가방 2개의 딸의 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옷을 넣었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쓸어 담았습니다. 늦게 잠들었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김미정, 일어나. 아, 뭐야. 일어나서 짐 싸서 나가. 딸이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딜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 그러자 그제서야 잠이 깼는지 딸이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열려있는 여행 가방에 자신의 짐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물건에 왜 손대?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딨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줄 테니까. 그걸로 보증금 하던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줄 거면 나 결혼 자금 한다고 모았던 돈 다 줘. 그 돈이 아직까지 있니? 너 먹여 살리느라 다 썼고 1,000만 원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음 같아서는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식이 뭔지
마지막까지도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바보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엄마도 그걸 바라던 거 아니었어? 낚이고 사는 거? 뭐? 그래서 나 결혼도 못하게 하고 여태 데리고 산 거 아니냐고. 어? 또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양 씨가 결혼을 반대했던 문제를 무기 삼아 딸은 양 씨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뭐라고 한들 소용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양 씨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양 씨가 딸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양 씨도 불행했고 딸도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놓아준다고. 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무슨 돈으로?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벌어. 나이 먹은 엄마도 버는데 네가 왜 못 벌어? 알아서 해. 일을 하든 국어를 하든.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쫓아내고 후회 안 해? 그래. 더 이상은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엄마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지. 뭐든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 내 인생 이리저리 휘두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양 씨는 더 이상 딸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딸의 짐을 현관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짐은 너 방구하면 거기로 보내줄 테니까 우선 나가.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래? 근데 나 나가면 다시는 안 와. 정말로. 그래. 다시는 오지 마. 딸은 잠시 서 있다가 옷을 챙겨 입더니 작은 가방에 짐 몇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신었죠. 엄마가 죽도록 미워.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양 씨는 못 박힌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처절했습니다. 사흘 후 딸이 방을 구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짐을 보내라며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양 씨는 답장을 하지 않고 딸의 짐을 박스 여러 개에 나눠 담아 택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분리된 삶을 난생 처음으로 살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것도, 텅 빈 딸의 방을 보는 것도. 하지만 차차 적응이 됐습니다. 딸이 뭐하고 지내는지 하루에 10번 궁금해하다가 5번 궁금해하다가 이내 하루에 1번 정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편의점 알바해. 이제 속 시원해? 하지만 어투는 그전보다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 얼굴 안 보니까 왠지 숨통이 트인다. 양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어쩐지 울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 잘 지내. 엄마 또 걱정하고 난리칠까봐 전화한 거야. 그래. 잘 지낸다니까 됐다. 끊을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 넘은 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보통은 속상해야 하지만 양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서야 딸의 삶도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딸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놓아줬어야 했습니다. 순전히 양 씨의 욕심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딸을 평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딸이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눈도 편히 감을 수 있겠죠. 양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을 가야 했기에 얼른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딸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딸이 찾아온다면 맛있는 밥 한 끼 지어주고 싶었습니다.